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 영상은 이재욱, 조보아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탕금의 원작소설 줄거리를 결말까지 담고 있습니다.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또한 제가 줄거리 요약을 짧게 잘하는데 탕금은 미스테리도 훌륭하지만 애잔하고 애틋한 감정선이 너무 매력적인 작품이라 거래 타선이 없어서 영상이 길어졌으니 재생 속도 1.25배를 추천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신분제가 돈으로 흐지부지되는 조선 후기 예술품을 거래하는 민상단의 주인이자 돈왕이라 불리는 거상 심열국은 씨바지의 소생인 이지러질 채 떠날 이 제이라는 이름을 쓰는 딸과 본처 소생인 무지개 홍 밝을 랑자를 쓰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홍랑은 갇혀있는 이복누이 제이에게 동백꽃을 따다주겠다고 말하고는 실종되었고 심열국은 무수히 많은 돈과 사람을 풀었지만 홍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당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홍랑이 이미 망자가 되었다고 단언합니다. 사실 민상단은 홍랑의 어미인 민연이의 소유였습니다. 반백년 전 민연이의 아비인 민반요는 민상단을 세웠고 아들이 없던 민반요는 일머리가 뛰어난 심열국을 양자로 삼으려 했죠. 하지만 심열국을 좋아하던 민연이는 그의 정인인 꽃님이를 죽이고 억지로 혼례를 올렸어요. 민반요가 졸하며 심열국은 단주가 되었지만 민반요가 재산을 모두 딸 민연이에게 물려줬기에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대리사이가 된 심열국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틀어 놓은 민연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민연이가 회임을 하지 못하자 씨바지를 들인 심열국은 아들도 아닌 딸 제이를 거둡니다. 이에 민연이는 제이의 엄마까지 죽여버리죠. 제이를 죽이지 않은 건 무녀인 기곡자가 제이를 제대로 출가시키지 않으면 부정탄다고 예언했기 때문이었어요. 안 그래도 제이를 눈엣 가시로 여기던 민연이는 아우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이를 요암제에 감금했고 심열국은 한미한 양반가의 자손을 이천양의사 양자로 드립니다. 이에 민연이는 남편이 데려온 아이에게 없을무 다해친 우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너놈은 그저 내 아드님의 자리를 표시하는 말뚝일 뿐이니 아들이 다 착각 말고 납작 엎드려 살라고 경고하죠. 그렇게 하얀 눈처럼 티 없이 살라는 뜻이 담긴 설경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소녀는 우진이 되었습니다. 홍랑이 사라진 지 10년째 되던 해 조선 최고의 무녀 귀곡자는 곧 기객이 당도할 거라고 예언했고 얼마 되지 않아 홍랑이 귀환합니다. 사실 10년간 홍랑을 자처한 수많은 사람들은 홍랑인 척 치밀하게 준비하였지만 대차게 내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는 일을 업으로 하는 해월로의 검계라는 이 남자는 어렸을 때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홍랑의 처소인 강명제에 새로 걸린 그림의 존재를 알아챘고 민연이의 얼굴을 그대로 하고 있었죠. 이에 민연이와 심열국은 이 남자가 아들 홍랑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돌아온 홍랑은 가짜였습니다. 광명제에 새로 걸린 그림을 알아본 건 이 작가의 작품이 6, 7년 전부터 각광받기 시작했기에 10년 전부터 광명제에 걸려 있었을 리 없다고 추측했을 뿐이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민상단에 들어왔으나 속이기가 너무 쉬웠죠. 그러나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였는데요. 제이는 이 남자가 아우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살기와 굶주림이 가득한 날 것의 눈빛은 결코 아우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홍랑이 왜 민상단에 들어왔고 그가 어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시작은 한평대군입니다. 왕의 유일한 형제인 한평대군은 전대미물의 미술 강의자 당대 최고의 신미안이었습니다. 한평대군은 특히 화폭에 광적으로 탐닉했는데 온갖 종이에 송이 차지 않았기에 비단과 가죽을 넘어서 인피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심열국에게 흰 피부의 나마를 정기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화폭답게 흰 피부가 필수였고 작품을 완성할 만큼 폭이 나와야 했으므로 여인은 적합하지 않았고 땅구멍을 최소화시켜야 했기에 장성한 사내는 곤란했거든요. 이에 심열국은 어린 남자아이들을 유괴해 땅굴에 쳐넣고 표백된 것들을 한평대군의 사저로 배달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욕구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됐기에 한평대군은 그 소년들을 소품으로 물건으로 여겼죠. 노비 쥐똥이었던 홍랑은 자신의 부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후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인신매매를 당해 깜깜한 땅굴에 감금되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벗겨진 후 신묘라는 순번을 달고 옷 매듭이 등 뒤에 가 있는 물색 비단옷을 입고 한평대군의 소품이 되었습니다.
한평대군의 작업은 붓이 아닌 칼과 바늘, 정각들, 인두와 색고챙이로 이루어졌는데요. 쨍한 색감을 위해 수만 번 살갗을 도려내고 피를 뽑고 또 그 자리에 다시 안료를 주입하면서 살아 숨쉬는 화폭에 도취되어 걷잡을 수 없는 희열을 느꼈죠. 신묘가 된 짓동이는 사지는 물론이고 목과 허리가 결박당한 채 화폭이 되었고 도망친 대가로 두 발목의 힘줄이 잘렸습니다. 그렇게 신묘는 신체를 조각당하는 고초를 당하며 그 누구도 구원해줄 수 없는 공간에 묶여 그저 생에 대한 증오와 환멸을 곱씹었어요. 그러고 나면 결국 이 모든 사달은 천한 제8차 따실 따름이었고 죽기만을 바라며 까무라친 후 다시 깨어났을 때는 심히 비천하여 저승도 날 마다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혈국이 소품을 끊임없이 공급했기에 한평대군은 차고 넘치는 소품들을 서슴없이 유린하고 망설임 없이 폐기했습니다. 신묘는 개수의 아가리에 꾸역꾸역 먹이를 처박는 심혈국을 저주했습니다. 그의 광기에 기름을 붓고 부지런히 풀무지를 해 불을 붙인 심혈국이 한평대군보다 더 끔찍했죠. 신묘는 제 차례가 되어서야 폐기가 된다는 건 대숲에 생매장되는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여 팔목을 그었고 해월루의 송월에 의해 목숨이 구해졌죠. 신묘를 살린 송월은 심혈국의 정인이었던 꽃님이었습니다. 민현이에게 금자를 받고 꽃님을 죽이기로 했던 도붓장수는 몇부터 챙길 요량으로 꽃님을 해월루에 팔아넘겼고 그렇게 어염집 처자는 기적의 명이 올랐어요. 송월이 된 꽃님은 세월을 거친 후 해월루의 여객주로 직접 검계까지 양성하게 되었으나 자신을 죽이라 사주한 민현이와 그것을 묵인한 심혈국에게 검계를 보내 한방에 보내버리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과분한 죽음인 것 같아 복수를 미루고 있었죠. 그러다 송월은 심혈국의 아들 홍랑과 똑 닮은 신묘가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후 송월은 신묘를 앞세워 극강의 복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신묘를 손에 넣기 위해 한평대군의 사람과 은밀히 교섭했습니다. 이렇게 2년 만에 송월은 물품을 인도받았고 공식적으로 신묘는 그날 중림에 회귀되었어요. 송월은 신묘에게 홍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비싼 선생을 들여 가르치고 품격을 더딥혔으며 심혈국에게 복수하라고 세뇌했습니다. 그렇게 홍랑은 검계가 되어 송월의 명에 따라 사람들을 죽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여 거사를 치르고 나면 민상단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어미와 진배 없는 송월에게 바치고 여러 목숨을 거둔 죄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다짐했어요. 이후 신묘는 한평대군을 사몰시켰습니다. 한평대군은 일생을 고결하게 서하에 바친 자신을 사람들이 추앙하면 추앙했지 자신을 해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는 미친놈이었기에 그의 별서는 기가 찰 만큼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덕분에 홍랑은 아주 수월하게 잠입하여 헌혈이 낭자하게 칼질을 하고픈 욕망을 억누르고 대군의 정수리에 가느다란 장침을 하나 꽂아 죽여 자연사로 위장했죠. 그리고 대군 앞에 초죽음 상태로 묶여있는 소품 이내를 구합니다. 도망친 대가로 혀가 잘려 벙어리가 된 이내는 자신을 구해준 홍랑의 의형제가 되어 그를 돕습니다. 이후 홍랑은 심혈국의 아들 행세를 하며 민상단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한편 제2의 삶은 아우가 실종되던 날 멈췄습니다. 어린 홍랑은 기곡자에게 받은 애군을 막아준다는 범발톱 놀이개를 제2에게 줬기에 그녀는 자신이 범발톱 놀이개를 받았기 때문에 홍랑이 사라졌다고 자책하며 내가 대신 사라졌어야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제이는 조선 팔도를 뒤져도 없는 아우가 청나라에 있을 거라고 여겨 돈을 모아 국경패와 호패를 구해 청나라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혼자 청나라 말을 깨치고 말타기를 익힌 제이는 심혈국을 설득해 다식을 만들어 파는 과방을 운영했어요. 뼛속까지 장사치였기에 곧잘 이문을 남겼고요. 한편 민현이에게 제이는 부군의 마음을 얻지 못한 증거였습니다. 부군의 사랑을 얻지 못한 데서 비롯된 뒤틀린 증오와 복수심, 질투, 거기에 아들을 잃은 어미의 한까지 뒤범벅되어 민씨 부인은 제이에게 잔악한 분풀이를 해댔고 제이에 대한 멸시와 혐오를 땔감 삼아 하루하루를 지탱했죠. 그렇게 제이는 민현이에 의해 요암제의 암흑, 완벽한 암전에 가두어져 어둠에 목이 졸렸고 제이의 손끝은 흙벽을 긁어대다 핏빛으로 물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제이는 아우를 찾아 나서지도 못하고 요암제 안에서 살아 죽어가는 고통을 견뎌오며 홀레오 보낸 그 긴 세월 아우 홍랑만을 생각했기에 가짜 홍랑을 알아볼 수 있었고 협작권 같은 가짜 홍랑이 아무리 누이누이하며 따라다녀도 절대 현혹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한편 민현이는 홍랑이 돌아오자 제이를 치워버리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영감탱이의 첩실로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에 제이는 결혼을 피하고 진짜 홍랑을 찾기 위해 도망치는데요.
하지만 제이가 사라지자 민현이는 사람을 보내 뒤쫓았고 제이는 푸른 강물 아래로 몸을 던졌다가 겨우 구조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 홍랑은 제이가 평생 떡받들어진 여인이 아닌 탄생부터 부정당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온몸에 세운 가시는 오만이 아닌 철저한 자기 방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홍랑은 제이가 첩실로 끌려가는 걸 구경이나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던 것이 심중에 한 점 파문을 일으켰어요. 저처럼 죽지 못해 안달인 것일까? 아니면 살고 싶어 발악을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여인을 한번 거세게 뒤흔들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부추겼죠. 이에 홍랑은 민현이에게 하루빨리 기억을 되찾고 싶으니 누이를 시집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속부댁에 갈 때 누이와 동행하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이후 홍랑은 어둠을 무서워하는 제이에게 항상 밝게 빛나는 야명줄을 선물했고, 제이는 홍랑과 속부댁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그가 자신의 결혼을 막아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홍랑의 사소한 습관들을 보며 그가 동생이 맞을 수도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한편 홍랑은 제이가 매일 밤 요암제 담을 넘어 멀리 내달리는 꿈을 꾼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에 홍랑은 도망치는 꿈을 꾼다는 건 아직 살만하다는 거라며 잡혀오는 꿈을 꾸게 되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제이는 순간 널 감금한 놈이 누군지 찾아가서 반쯤 죽여놓겠다고 악을 썼어요. 또한 제이는 홍랑이 흉몽을 꾸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 순간만큼은 그가 누구이건 간에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이는 국경을 넘을 절호의 기회를 때려치죠. 이후 제이는 홍랑이 아우가 애정하던 시구를 잃고 오누이만의 추억과 단둘만의 표식을 알고 있자 홍랑을 진짜 아우로 인정하며 세차게 끌어안았습니다. 사실 홍랑은 광명제에 쌓여있는 서책 가운데 유난히 손때가 탄 것을 골라 시를 외워뒀어요. 그렇게 홍랑은 드디어 제이를 완벽히 속였는데요. 계획대로라면 그녀의 잘난 자존심을 결국 무릎 꿇렸으니 신이나 쾌지를 불러야 옳았지만 홍랑은 이내 후회했습니다. 제이가 진실을 알게 되어 다시금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퍼뜩 몸서리가 쳐졌거든요. 이에 홍랑은 진실을 유예하기로 결심합니다. 너무나 험한 삶이었고 곧 마감될 터였기에 단 며칠만이라도 이 따스함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홍랑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사치를 허합니다. 한편 심혈국의 양자가 된 무지는 10년간 실질적인 일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무지는 이런 노골적인 멸시에도 오히려 발톱을 숨기고 몸을 낮췄는데요. 주인의 고개를 탐하는 개처럼 보일까봐 장장 10년간 변방을 전전하며 순진한 엄책 신용을 했죠. 무지는 자신보다 더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버티는 제이를 보며 위안을 받았고 오누이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면서 하루빨리 단주가 되어 제이에게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홍랑이 기한해버리자 홍랑의 자리를 표시하고 있던 말뚝이 무지는 버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무지는 기곡자를 만나게 되고 기곡자의 말대로 무진의 처소인 무명제의 주춧돌 밑에서는 민현이가 넣어놓은 사지가 옥죄인 채 대못이 박힌 집 인형이 나왔죠. 무진은 마치 스스로를 구해내듯 기나긴 대못부터 뽑아내었고 내 손에 피칠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홍랑의 시커먼 속내를 밝혀 단주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무진은 홍랑에게 살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무진이 보낸 살수는 조선 제1의 검계인 홍랑에게 모두 제거당합니다. 한편 제2에게 요암제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산다면 그곳은 더 이상 옥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홍랑은 제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마지막 같아서 더 이상 신이 나지 않았어요. 제이가 보낸 세월들에 대해 알면 알수록 가엾고 딱해 가슴이 시렸죠. 홍랑은 세상 제일 박복한 게 저여서 다른 이의 좌절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이란 기쁨을 만나 슬픔을 알게 됐기에 남의 아픔과 불행까지 가늠하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곤혹스러웠죠. 이후 홍랑은 민상단에 대한 개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을 아드님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민현이에게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 더디어 정을 붙일 수가 없기에 평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민현이는 아드님을 붙잡기 위해 제3문서를 모두 건네는데요. 그렇게 민현이는 너무나도 쉽게 홍랑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어요. 한편 제이는 홍랑이 범 발톱 놀이개를 알아보지 못하자 홍랑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제이는 부모를 속였으니 너가 원하는 돈은 얼마든지 갈취할 수 있었는데 왜 내 앞에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아우 행세를 하였냐고 따지고, 이에 홍랑은 답을 주겠다는 듯 제이에게 성큼 다가가 양팔을 뻗어 제이를 벽 사이에 가두고는 거칠게 입술을 덧쳤죠.
그런데 제이는 격분한 머리와는 정반대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홍랑이 피부치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자신이 또 한없이 싫어졌고요. 한편 제일의 욕보인 홍랑은 참담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게 얼마나 거대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벅찬 것인지 경험한 적이 없어서 멋모르고 덤빈 자신이 너무나도 무지했음을 깨달았죠. 그날 밤 무지는 또 홍랑에게 7명의 살수들을 보냈고 큰 부상을 당했지만 이내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홍랑은 민상단의 가보인 사인검을 들고 한평대군의 봉분 위로 올라가 망설임 없이 파묘합니다. 간악한 해골을 단박에 으스러뜨리고 사지를 조각조각 토막내 끊어내 난도질했죠. 그리고는 사냥당한 짐승처럼 피칠갑을 한 채 제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이는 부상당한 홍랑을 철저히 외면하고 싶었으나 일이 죽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토하듯 진심을 내뱉습니다. 홍랑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제이에게 함락당했어요. 홍랑은 평생 누군가의 도구였습니다. 가꿔지고 사용되고 닳고 폐기되었죠. 일생 아무도 저를 위해 울어주지 않았는데 제이만이 그를 걱정해 주었어요. 홍랑은 저도 모르게 늘어져 있던 두 팔을 들어올려 제이의 얼굴을 끌어안습니다. 한편 심혈국은 민현이의 재산이 전부 홍랑의 소나기에 들어갔음을 알게 되고 홍랑이 퍼뜨린 민상단에 대한 개소문 때문에 민상단의 어음은 물론이고 민자가 찍힌 금괴와 은괴가 일절 거절당하자 홍랑의 정체를 의심합니다. 이에 심혈국은 홍랑이 항평대군의 소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기려 하는데요. 스스로 저고리 옷걸음을 푼 홍랑의 너른 등에는 남녀가 정사를 나누는 추나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홍랑의 등에 그려진 추나도를 본 심혈국은 문신 기법으로 인피에 새긴 살아서 걸어다니는 생화이자 한평의 유일무이한 유품이기에 저것이 기우는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울 희귀품이라고 여겨 기뻐합니다. 그렇게 심혈국은 재산 증서를 회수하기 전까지 홍랑을 수장고에 넣어 보관하기로 하죠. 한편 제이는 아비와 한평대군에 대한 증오와 환멸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에게 접근한 건 아비에 대한 복수 때문이었지 사랑 같은 감정이 아니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제이를 외면하고 끌려나가던 홍랑의 손목에는 제이의 낡은 댕기가 감겨져 있었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수장고에서 무지는 재산 증서를 숨겨둔 곳을 말하라며 홍랑의 흉부에 채찍질을 하다가 그의 손목에 깨매어진 제이의 댕기를 발견합니다. 제이를 마음에 품고 있는 홍랑에게 분노한 무지는 제이의 댕기를 빼앗으려 했고 홍랑은 댕기가 제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어요. 이에 무지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수장고에 불을 질러버리죠. 이글거리는 홍염을 걷어내며 이내가 홍랑을 구하러 왔고 이내는 무진이 보낸 살수들로부터 홍랑을 지켜내며 목숨을 잃습니다. 타들어가는 이내의 무복 사이로 오색 찬연한 화접도가 드러났는데요. 처참히 문드러지는 이내의 등에서 팔랑팔랑 새하얀 모시나비 한 마리가 고와하게 떠올랐죠. 이내를 잃은 후 홍랑은 매캐한 잿가루를 몰고 요함제에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제이와 키스를 하는데요. 그렇게 제이가 견고히 쌓아놨던 마음의 둑은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홍랑에게 준 것은 마음 한 자락이 아니라 마음의 전부였으니까요. 수장고가 전소된 그날 밤 사라진 홍랑은 그림이 그려진 등 껍질을 벗겨내 버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등에 짊어졌던 천형을 정면으로 마주한 홍랑은 그 탈피에 원통함과 환희가 동시에 솟구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홍랑은 심혈국에게 족자를 보내는데요. 보급으로 표구된 것은 다름 아닌 추나도였습니다. 뻗칫하게 말라붙어 생기도 색감도 깡그리 잃은 홍랑의 것이었죠. 한편 무진의 친부는 긴 세월 동안 아들을 팔아버린 걸 후회하며 아들의 몸값을 쓰지 않고 벽장 깊숙이 넣어둔 채로 가난하게 살다 보리 한 마리에 장 30대를 대신 맞고 사망합니다. 친아비를 잃고 심혈국에게도 내쳐진 무진은 제이에게 함께 떠나자며 청혼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제이 역시 자신을 한낱 말뚝으로 여겼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무진이 죽은 건 버림받은 양자의 불행이 아닌 누이를 은혜한 오라비의 비극이었어요. 한편 안채의 우물을 뚫으면 영식께서 귀환할 거라는 기국자의 말대로 안채 마당에서 자그마한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진짜 홍랑은 사실 처마에 달린 재밌집을 구경하다 떨어져 사망했고 제이와 홍랑의 유모였던 을붐 어멈이 자신이 누명을 쓸까 두려워 홍랑의 시신을 우물에 유기하였던 거였죠. 사실 진짜 홍랑의 생물학적 아비는 육손이었는데요. 육손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으나 외로웠던 민현이를 위해 제 몸뚱이를 바쳤고 그 덕에 아들을 보게 된 민현이는 그를 항시 곁에 두었죠.
육소는 돌아온 홍랑의 과거를 모두 알면서도 내치긴커녕 보호했고 홍랑의 과거를 알고 있는 자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웃음짓게 하는 것이 가짜 홍랑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짜를 지켜내리라 필사의 다짐을 했거든요. 한편 제이는 요암제의 비밀 공간 안에서 홍랑이 민현이에게 받은 재산 증서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재산 증서의 문서 끄트머리에 박혀있는 소유주의 이름이 민현이도 홍랑도 아닌 제이였죠. 제이는 뒤늦게 발견된 진짜 아우의 묘 앞에서 화마를 입은 홍랑의 처참한 몰골을 떠올리는데요. 그리고는 귀환이라는 소원을 빌죠. 오라비와 어린 아우는 이미 생을 다했으므로 귀환 가능성을 지닌 이는 홍랑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편 민현이는 육손에 의해 외부 소식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기에 수장고가 전소된 일과 진짜 홍랑의 인골이 발견된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에 제이는 민현이에게 진짜 홍랑은 이미 죽었으며 당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가짜 아들은 그 재산을 몽땅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리지만 민현이는 끝까지 홍랑이 자신의 아드님이라고 그 거짓을 믿습니다. 한편 홍랑은 심혈국을 파멸시키기 위해 한평대군의 부인에게 개서를 보내 군 대감의 계행적을 알리고 몇몇 소품이 탈출하여 발견됨에 따라 이 일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인데 심혈국이 이 모든 것을 한평대군 독단적으로 한 일로 덮어씌우려 한다고 적었어요. 한평대군의 부인은 이 추악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치욕을 견뎌야 하는 것은 죽은 한평이 아닌 자신이기에 먼저 떠나보낸 형제를 애달파하며 아직 상복도 받지 못한 금상에게 서찰을 보냅니다. 그리하여 왕은 심혈국을 잡아들였습니다. 심혈국의 제목은 수년간 한평대군의 인장을 날조하고 사칭하여 위조품을 팔아먹고 법으로 엄히 금지된 물무역과 임신매매를 일삼았으며 금괴와 은괴를 위조 통용하여 조선 상권을 어지럽혔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한평대군의 묘에서 민상단의 가보인 사인검이 발견되어 심혈국은 왕가의 묘를 훼손했다는 죄까지 덮었었습니다. 감히 능을 파헤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자 역모였기에 3대를 멸하는 대역죄였죠. 이에 민현이는 옥고를 치르는 부군이 아니라 제 안위가 걱정되었으므로 옥사에 있는 심혈국에게 동물을 마시게 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심혈국은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채 사망하는데요. 요절한 친자는 사실 친아들이 아니었고 말뚝으로 쓰던 양자는 스스로 목을 메었고 아들이라 공표한 놈은 목을 따라온 살수였어요. 재물을 얻고자 악랄한 철을 그토록 떠받들었으나 결국 재산은 애몬놈한테 갔고 친딸은 평생 외면하여 원망만 키웠고 소시적 정의는 복수를 하겠다 칼을 들이대고 결국 일생토록 심혈국이 한 짓이라곤 허겁지겁 금을 삼킨 것뿐이었죠. 옥사에 잠입한 홍랑은 심혈국이 맹독에 당해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지켜보았습니다. 민씨 부인이 어찌나 맹독을 썼는지 그마저도 길지 않았고 한평대군을 멸한 날보다 더한 허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원통함이 풀어지기는커녕 더 서럽고 미친 듯이 억울했죠. 또한 아비를 잃은 제이가 눈에 밟혔어요. 심혈국이 옥사에서 동물을 마시고 죽은 날 홍랑은 제이를 찾아갑니다. 천형도 벗었으니 홀가분하게 떠나리라 다짐했기에 장짐은 넘어 제이의 인형이라도 보고 돌아서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시각 제이는 민현이에 의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될 위기에 놓이자 차라리 죽고자 방에 앵속을 피웠습니다. 이상한 연기를 맡은 홍랑은 한달음에 제이의 방에 들어서 통창부터 열어 젖혔고 쓰러진 제이를 안고 정신 좀 차려보라고 소리칩니다. 눈을 뜬 제이는 홍랑이 살아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느끼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의 고통을 모조리 삼켜버리고 싶은 제이는 홍랑을 완전히 휘감았어요. 하지만 안고 있는데도 영혼까지는 다독일 수 없어 피가 말랐는데요. 그녀 눈에 홍랑은 날개 꺾인 새처럼 한없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몸으로 짊어진 슬픔의 무게를 덮어주고 싶었어요. 너 잘못이 아니라고, 원치 않는 삶의 맹렬히 투쟁한 것뿐이라고 위로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의 삶을 잠식한 고초를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어 화가 났는데요. 홍랑의 벗겨진 등을 본 제이는 그에게 더 이상 삶을 강요하는 건 차라리 가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그에겐 고역일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마지막임을 직감한 제이는 먼 훗날 눈을 감고도 떠올릴 수 있도록 이 순간을 각인하고자 홍랑에게 지난 여름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다고, 돌아온 아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봄이 오고 꽃이 피었죠. 그날 밤 홍랑은 제이의 걸림돌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민현이를 죽이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심혈국과 민현이는 같은 날 종했는데요. 불과 달포도 안 되어 민상단은 와해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심혈국이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죽었기에 양반 신분은 유지되었고 재산 증서가 모두 제2의 명의로 된 덕에 뒤처리는 수월했어요. 홍랑이 그녀 앞에 가시밭길을 차근차근 밟아놓은 것이었는데요. 제이는 모든 재산을 상당 권속들과 비복, 가병들에게 차등 분배하고 상단 본전을 매각합니다. 제이는 해오던 대로 다식을 판매하는 한편 상단 본체를 매매한 돈을 미천 삼아 팔도에서 귀석들을 사들일 계획을 세우는데요. 한편 제이는 정인이 졸하여 영혼식을 올렸다며 정갈하게 쪽을 쪄 올렸습니다. 제이는 홍랑의 처소였던 광명제를 안채로 삼았는데요. 이곳에서만큼은 어둠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홍랑의 영혼이 그것이 오래전 명을 달리한 어린 아우이건 혹은 머리를 올려준 사내이건 간에 그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어요. 홍랑이 준 야명주도 제이에게 꺼지지 않는 빛을 선물했고요. 탕금 원작 소설에서는 홍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심혈국을 멸하고 스스로 죽을 생각이었던 홍랑이 지속적으로 독약을 먹어오고 있었고 제이가 영혼식을 올렸다고 말한 걸로 보면 홍랑이 결국은 죽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탕금의 마지막 문장이 번뜩 제이의 고개가 대문 쪽을 향했다. 눈을 밟는 듯 녹이는 듯 생소한 기척 때문이었다. 담벼락 아래 동백이 톡 꽃망울을 터뜨렸다. 이기에 홍랑이 다시 귀환했음을 동백꽃처럼 다시 폈음을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제발 홍랑이 살아서 제이 앞으로 귀환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무녀 기곡자의 정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민현이는 심혈국과 혼인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무녀에게 꽃님이의 숨을 당장 거두라는 급사를 명했으나 거절당하자 육손이를 시켜 천녀를 멍석마리에 죽였습니다. 민현이에 의해 죽은 천녀는 기곡자의 신음이었죠. 기곡자란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그녀는 상단의 안주인 자리에 앉은 민현이를 찾아가 이따금씩 공수를 주었고 그것이 귀신같이 딱딱 들어맞으니 민씨 부인은 꼭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믿게 되었어요. 기곡자는 신모의 가르침대로 살을 날리거나 저주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민씨 부인에게 홍랑이 단명할 것이란 사실을 항거하였고 아들이 안채 우물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침묵하였죠. 가짜 홍랑이 왔을 땐 이객이 찾아온다고만 말했고 우물을 파라는 기띔을 해줄 때만 영식이라고 정확히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기곡자는 민씨 부인이 그토록 경멸하는 의붓 영애가 추후 상단주가 될 수 있도록 기분을 북돋았는데요. 애초에 범발톱 놀이개는 제이를 위해 만들어진 거였고 신물은 자연스럽게 제 주인을 찾아간 거였죠. 그렇게 기곡자는 민현이에게 신어미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